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제표결에 붙여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역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사업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한 표결 저지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때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MBC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전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실 만찬 분위기와 한동훈 의원의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됐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의원 같이 공개적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봤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이제 이탈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아마 단일 대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균열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혜병 특검 정국이 유지되면 앞으로 여당 지도부가 뚜렷한 어떤 방어선을 치지 않는 이상 이탈표가 한 표 한 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무래도 여당 안에서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당 안에서는 그런 불안감, 균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윤주진 평론가 그러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렇다면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네. 더욱더 어떤 다른 형태로 또 이런 식으로 더 균열을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또 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당연히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됐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이런 것들을 더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의 경우는 뭐 전례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특검이나 뭐 별도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보면 여기에 임명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주체들은 법무부나 국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주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데 개입하지 않는 주체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거는 심판위 선수를 선발하는 듯한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명분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다른 방안으로 뭐 애초에 얘기했었던 대한변협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선회를 해서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 강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제가 네. 이제 특검법안, 해병대원 특검법안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질문 한 2개 더 해볼게요. 네. 자, 한동훈 이제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제3자 추천 특검법, 예. 이게 이제
보수를 중요시하는 정당으로서 털 건 털고 가자 이런 취지로 자기가 이제 추진을 하겠다 그랬고 신 대표 선출된 다음에도 이제 각 언론 인터뷰에서 거기엔 변화는 없다. 예.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내 절차는 거치겠다. 예. 당내 논의 절차는 거치겠다. 근데 사실 지금 본인 원내가 아니고 저기 원내 이제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 일을 원내 대표가 주로 이제 그립을 잡고 하냐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데 예.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실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오늘처럼 야당이 그 우리의 것만 고집하면서 그냥 이렇게 표결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했던 거를 꼭 추진해야 될 약간 뭐 어떤 대의 명분이랄까요? 그런 게 좀 약해진 건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그 수를 둘 수 있는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대표 토론회에서 마치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그 제3자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을 표명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의 진의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찬성 입장으로 틀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고강도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약간 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내 의결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게 바로 제3자 특검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내에서 반발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거부 반응도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그리고 김민전, 김재원 이런 분들도 바로 선출 그렇습니다. 다음 날 견제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 소관이다.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내 의견을 이번에 좀 접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소신이 꺾이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소신을 유지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인기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당내 분란은 극대화될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제3자 특검을 마치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이런 압박을 하고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정치력으로 풀어나갈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내 특히 원내에 이른바 반대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건데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균열과 내분이 훨씬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달라진다고 했을 때 호락호락 이건 원내대표 권한이니까 대표를 물러서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결국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또 당론을 또 정해야 되는데 아마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대결로 또 치달을 수 있고 어차피 최고위에서 네. 대표 원내대표 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도 근데 최고위원회도 사실 구성이 친한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나올 반반.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럼 의원총회에서 또 이게 경론에 붙여질 것 같은데 거기서 과연 의원들이 또 몇 대 몇으로 갈라질 거냐 이게 또 관건인 거고 지는 쪽은 또 타격을 받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또 팽팽하게 의견 분포가 나타나면은 더더욱 당의 내부는 심해질 거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에서는 좀 빠르게 가닥을 잡을 준비를 국민의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지금 5시부터 국민의힘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필리버스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이제 필리버스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의사 진행 발언 뭐 끝났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제 여야가 서로 방송 장악이라면서 저쪽이 방송 장악했다, 이쪽이 방송 장악했다 서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방송사법을 방송장악사법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민주당이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반대 또 그 논지를 펴고 있어요.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네. 이 극명한 시각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각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늘리고 그 이사진을 누구로 채워 넣을 것인가. 근데 그 누구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학계 인사, 협회, 시민단체 이런 미디어나 방송과 관련된 인사들을 넣는 것이 민주당은 그것이 마치 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채워 넣어서 외견상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송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뭐 특정 노조에 소속돼 있는 언론인이라든지요. 또 아주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좀 편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그런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학계와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친민주당 혹은 친 뭐 노조 관련된 그러한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방송을 특정 단체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윤주진 평론가님 말이 뭐 동의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학계나 이런 데 네네. 있는 분들도 친민주당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두루두루 골고루 어떤 시각을 네. 반영한다 해도 결국은 민주당 혹은 뭐 언론 노조 쪽 그 시각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근데 학계나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친민주당 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친국민의힘도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정당을 위성정당 만들어서 총선 치렀듯이 아니 보수 세력에서 위성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학계 대표자로 여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보수 언론에도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이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지향을 너무 재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 장악 사법이다라고 민주당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인의 문제가 언론이 상대 당을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언론 노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추진할 때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게 언론 노조고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는 다 지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언론 노조나 이런 쪽이 민주당 친이들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때도 그렇게 시건을 했는데 네. 그 시각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다. 얼마 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두고 뭐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했을 때도 언론 노조가 반발하고 여러 언론에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기자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이 기자들과 단체들이라든지 이쪽을 민주당 쪽이라고 싸잡는 거 이건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따른 사고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상황에서 이제 그 여당 쪽 상황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막 끝난 여당 쪽 상황 잠깐 살펴보고 할게요. 자, 전당대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62.8%를 득표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틀 지난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제가 평가를 묻는 거는 좀 이틀 전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신 당대표가 첫 최고위원회 이제 주재를 했잖아요. 통합, 화합,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시에 국민 눈높이도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자, 이 두 가지 가치가 국민 눈높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뭐 실제로 수사의 방식도 또 언급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국민 예. 눈높이. 이 두 가지 가치가 조금 부딪힐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2.8%라는 지지율로 당이 그래도 새 대표가 그립감을 쥐고 간다? 아니면 더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 둘 중에 윤주진 평론가님 어떤 쪽을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압도적인 득표를 잃었다라는 것이 큰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한동훈 후보 체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인 반발이나 저항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뭐냐면은 당심과 민심이 모두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당원들의 심리도 일반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논거로 해서 본인의 그런 국민 눈높이, 민심 중심의 당 운영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막 대표에 당선된 마당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좀 원칙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에 가까운 것 같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바로 민심과 국민 눈높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또 뭐 최상병 특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내 반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좀 직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서 점점점 이제 갈등의 기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인선이 곧 이제 막 있을 텐데
뭐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할지 그럼 뭐 자기 사람을 사실 하면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 예를 들어 정책위 의장 예. 과연 그대로 둘 건지 바꿀 건지 이런 부분도 약간 앞으로 뭐 통합에 있어서 약간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정책위 의장은 사실은 교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원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게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하거든요. 네. 거의 원내대표의 권한이 반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거는 약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지명직 최고나 어떤 사무총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도 친한 반한으로 구도가 쫙 갈라져 있는 이 최고위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친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기간 내내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웠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이 주목됐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네, 전당대회 직후에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글을 올렸어요. 네.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홍준표 시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 네. 경선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을 수도 있는 처지잖아요. 근데 네네. 워낙에 예전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강하게 했었고 또 이번에는 그냥 별 정치적 지지 의미조차 없는 만남, 면담도 거부를 했었죠.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거의 뭐 60%가 넘는 한 대표 득표율 이런 것은 홍 시장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일 거고 마찬가지로 이철우 경북지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어떤 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이나 주요 지지층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힘이 있어 보이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현역 의원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을 이번에는 좀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용산 만찬 얘기 하나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플러스 전당대회 출마자들 이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뭐 화합, 특히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라, 밀어줘라 이런 정말 덕담들이 오가서 아주 뭐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설정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뭐 관측도 있고 반면에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서로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그 윤주진 평론가님 향후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성향과 의지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저는 뭐 그걸 제가 재단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한동훈 후보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아무리 미래 권력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현재 권력과 대충돌을 하는 순간 같이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제 만찬 회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오찬 만찬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이자 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을 국정과 잘 맞추는 그런 소통에 조금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짧게 한번 평론해 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난 관계 앞날은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들 다 남아 있다고 보는데 서로 굉장히 싸우다가 이제 내전과 공멸로 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묘하게 공생적으로 분리되는 시나리오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저는 이제 계세요? 근데 딱 관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이익 레드라인에 있다. 그것이 뭐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예, 여기서 한 대표가 교묘하게 윤 대통령 쪽의 핵심 이익을 방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크게 앞으로의 충돌 여부, 갈라질 화합 거다. 여부, 네네. 예. 거기 그것이 갈라진다. 그 네. 두 가지 사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네. 갈라진다 이거네요. 자, 어제와 오늘 이틀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시킬 적임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의 정치 편향 논란과 과거 발언 문제 삼으며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사청문회장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MBC의 그 고위 관계자, 회사 관계자 대 노조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출석을 해서 정말 MBC 청문회 같은 그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인데 서로 저 시절에 저분들이 방송을 장악했다 이거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서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MBC의 관계자들이 총출동하게 만든 이 구도 자체가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때 역사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 이진숙 후보자도 대전 MBC 사장이라든지 여러 중책을 이미 역임을 했고 그 역사도 이미 수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본인 진로를 뭐 정치도 도전하셨지만 다른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무난하고 원만한 인사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 이렇게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되면 전쟁터로 다시 흘러간다라는 걸 이번 청문회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윤지진 평론가님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진수 후보자가 아닌 뭐 다른 언론인 출신 혹은 뭐 공영방송과 무관한 인사를 만약에 추천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또 남발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방통위는 다시 마비되는 이 악순환이 과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달랐을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바로 MBC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MBC를 어떤 문제에서 어떤 각도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결국은 또 탄핵을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이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를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인 대행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이상인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이제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이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사퇴하기로 결정한 게 보니까 소추 시에 수개월 동안의 직무 정지 상황 고려해서 그렇다면 방통위가 그냥 정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동관부터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진숙의 후보자가 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사 선임 절차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카드를 계속 꺼낸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기관인데 예. 의회 권력의 힘으로 국가기관이 마비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저는 일단은 부위원장조차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부터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통위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 다 탄핵 소추해서 사퇴하면 또 다음 직무대리가 맡겠죠. 그러면 전부 다 탄핵 소추를 해서 전부 다 사퇴를 한다면은 결국은 방통위원은 아무도 방통위원이 없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너무 남용해서 행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을 너무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은 결국은 방통위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방통위원이 공영방송만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과 여러 기업들에게 상당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이런 탄핵 카드를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도 있지만 통신 분야, 통신 기업도 있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민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자 어떤 그 결국은 이 형국이 여야가 정치권이 MBC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이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MBC 특히 지금 당면한 것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이게 네. 방통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공영방송의 경영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의회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집행 권력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2인 체제 의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게 불법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것은
이 법의 취지가 2인 체제로 해도 괜찮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의 입법 미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것에 불과한 거고, 이때는 당연히 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당하고 올바른가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통위는 여러 여야의 추천과 이 대통령의 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명으로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5명이면 적어도 우리 상식선상으로 3명 이상은 있어야 의결을 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2인 체제였을 때 이 의결을 다 보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관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2인 체제 의결이라는 걸 계속 고수하는 순간 이 탄핵의 이 순환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제안했던 그 절충 중재안, 이것을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법적으로 열려 있는 거라고 해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이건 자제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의아한 것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 사퇴했을 때 그 비대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질서가 정당하다면 방통위도 5명인데 2명이서 의결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것도 제가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2명에서 1명 더 뽑으라고 요청을 했었죠. 물론 최민희 그 당시 그 위원을 추천을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추천이 안 되긴 한 거죠. 네, 그저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결국 완성을 해서 5인 체제로 가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나서는 것이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들. 네. 네. 근데 국회라는 것이 자 방통위는요 합의제가 아니라 사실은 5인 체제지만 사실상은 행정기관이거든요. 또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방통위보다 훨씬 더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국회거든요. 근데 이런 국회에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무소불위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이 과연 방통위의 5인 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국회에서부터 합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부터 왜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그 집행 권력에서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지 이게 문제가 거기서 초래된 것이다. 좀 상반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시간 무렵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고장차 소식도 많은데요. 지속되는 폭염에 차량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문 터널 2차로에 추돌 사고 났습니다. 마장 램프부터 여파받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월드컵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 방화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반포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 사이 한강대교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람 부근의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아직 여파가 남아서요. 서평택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이후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하bun천 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광주 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대관령 6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1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기가 무섭게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여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대치 국면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게 첫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김민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초선으로서 수석 대변인 하시는가 싶더니 당당히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국회 입성 초반에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금 낮게 처음부터 조금씩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 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으니까 정말 국내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적인 또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네. 이 전문성을 좀 보태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 질문은 덕담이었던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본래 이제 출연하시려고 하다가 전화 연결로 바뀐 이유가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걸로 저희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계신 곳이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인가요? 네, 뭐 본회의장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본회의장 전체인 건 맞고요. 네네. 약간 소리가 덜 들리는 곳에 서 있습니다. 방송 때문에 본회의장에선 약간 떨어진 그 본관 거기 어디선가 지금 저희와 연결을 해주고 계신 거. 필리버스터 시작됐어요? 네, 시작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전화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지금 뭐 저희가 듣기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이제 뭐 저기 상정됐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고 뭐 최영두 네. 의원 나왔다 그런 얘기 듣고 있는데 자,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들 가운데 방송 관련 사법 등이 이제 필리버스터 대상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뭐 이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기술적이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좋은 법안이다라고 한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정말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에서 가장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이 이사회 숫자를 21명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명. 네. 사실 뭐 이 지금 방송계가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네네. 특히 이제 방송도 이 광고 시장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 뭐 관계된 것들 이런 쪽과 다 이게 광고 시장을 나누면서 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방송을 만드는데 상부 구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사회의 숫자를 늘리고 또 이 이사회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결국 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들의 숫자를 늘려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뭐 이게 이틀이 걸릴지 사흘이 걸릴지 모르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결국은 이제 통과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통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내 소수당으로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도 원내 소수당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국회 운영과 지금의 운영은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와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가 지나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네. 통과시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사실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한 5% 이내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22대가 시작되고 나서는 모두가 정치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들만 지금 여당이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앞서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 근데 반대표가 104표. 그래서 혹자는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요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일단 부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사실 이 해병대
대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았다.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구나.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대표적으로 김재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반대다. 난 쪽으로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또 좋은 점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또 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가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 더 드릴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내 문제라 원내대표 소관이다. 원내 전략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언급했던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견제했다 이런 이 발언이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이것은 대표를 견제했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가 그 얘기는 이미 했던 바입니다. 후보 시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경선 과정이 있었고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당헌 당규를 보시면 우리는 투톱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런데 이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사실 이게 원내대표의 소관이냐 당대표의 소관이냐 이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왜냐라고 하면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원안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의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뭐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우리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어떤 특검법을 발의해서 해야 되냐 마냐 만약에 이런 논의가 있다고 치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반대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해병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하더라도요? 여당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과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것이 이미 이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새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털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3자 특검법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62.8%의 득표율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야당에서는 약속을 지키라 그럴 거고 그래서 그거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하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튼 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당의 균열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한동훈 당대표가 그 제3의 이 추천인을 둔 특검안을 낼 것이다. 내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두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직 그것이 나오기도 이전에 이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 법안의 경우에도 이미 21대 후반에 이미 사실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2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 거부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37일 만에 더 정말
악화된 규정을 들고 와서 또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인사 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팀에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게 네. 민주당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고 조용히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어제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 말씀을 하셔서 네. 뭐 저는 그게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제 재표결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미리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 첫 최고위원회 열렸습니다. 회의장 밖에 있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공개 그 발언을 하고 딱 기자들 나가고 박수 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박수는 왜 쳤습니까? 글쎄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왜 네. 박수를 쳤는지는 정확하게 정말 기억은 나지 바쁘신가 봐요. 않는데요. 그런데 아마 황운호 비대위원장 누군가가 웃기셨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비대위원장께 네. 박수를 드린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하루 종일 계속 회의에 왔다 갔다 하는 알겠습니다. 상황이어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여튼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지 네, 뭐 그렇습니다. 서로 말로 싸운 분은 없었는지 어땠습니까? 아니요, 뭐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네. 뭐 다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사실 또 열심히 해야 우리 또 당의 미래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또 미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첫 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이 대통령 탄핵 청문 청원의 발의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 앞두고 벌어진 시위를 이제 비판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국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외부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 최고위원 당선 후 첫 공개 발언 어떤 점 강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각 후보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약속한 정당개혁과 관련된 여러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대선 불복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게 뭐 10월달 이렇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은 저 위정 교사와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이 대선 불복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던 이 소위 탄핵 시위라고 하는 것도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게인 2016을 꿈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은 전략이 좀 바뀐 것 같고 바로 외부의 운동권 조직들을 그 국회 내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핵 청원의 경우에도 바로 북한을 찬양 공모한 국고법 위반자가 청원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예. 아니라 어저께 이진수 그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그 자리 옆에서는 네. 저희 언론 노조로 알려진 분들이 시위를 하고 후보자를 겁박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사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면 또 다른 편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1년 미국 의회의 그 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거해서 그 당시에 뭐 경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의사당이 피로난자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외부 세력을 자꾸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대선 불복 강도가 심해진다. 이건 뭐 탄핵 시도가 노골화된다는 뜻이겠죠?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사퇴를 안 하면 방통위의 어떻게 의결 그 절차란가 그 기능이 정지가 되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이동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이 됐었죠.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그 탄핵 소추안 발의, 탄핵 소추 과정 사퇴면 어떤 국회 권력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력화가 사실 뭐 행안부의 경우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이 한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네. 이 업무가 정지되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또 사표를 내게 되고 지금 이래서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것들 가운데 기각된 것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도 이미 사직을 표명하신 사퇴를 표명하신 분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했고 이것이 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끊임없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탄핵 소추를 마치 정가의 보루처럼 꺼내서 허공에 휘두르고 이 때문에 국정이 계속해서 마비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민주당은 아마 어쨌든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좀 받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용산 만찬 얘기 조금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낙선자들, 출마자들이죠. 이런 분들 같이 이제 삼겹살 만찬을 가졌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네, 뭐 삼겹살과 예. 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쌈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모듬 쌈 해가지고 원팀의 의미를 또 담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 된다 비빔밥처럼 뭐 네. 아니면 탕탕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우연히 메뉴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굳이 해석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뭐 굳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저께 가장 많이 나온 얘기도 하나가 되자. 또 원팀, 한팀 뭐 이걸 영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다양한 그런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의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네. 2시간 분위기만 봐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를 위해서 뭐 제로 콜라를 좀 가지고 와라 이런 네. 얘기를 직접 하시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자리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윤한 관계는 순망치 않의 관계다. 네네.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슨 그 얘기를 뜻이죠? 어저께도 했고요. 결국 뭐 2인 삼각이다.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양쪽이 보폭을 맞춰서 잘 가야 결국 두 2인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사실 뭐 다양하게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치학자 출신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2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사전투표 없애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게 사전투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네, 사실 저는 정치학자로서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할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원도 선관위의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나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2020년 선거 데이터는 이미 다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서브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행의 경우에도 북한이 상당히 해킹을 하고 전 세계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의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권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브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선거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사실 독일의 2009년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주로 온라인을 이용한 이 유권자 명부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한 25초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주안점은 여기에 두겠다. 딱 한 줄만 말씀하시면. 네, 비합리적인 제도는 합리적으로 굳히겠다. 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민정이는 선천성 희귀 질환인 에이퍼트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과 발가락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던 민정이. 물건을 잡는 것도 제대로 신발을 신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도 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도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에 희망을 품고 기다려온 시간.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기울며 압류와 불어나는 빚에 민정이의 수술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민정이를 품에 안고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는 아빠. 민정이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현재 군산과 김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에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는 시간당 25.5mm, 부여는 14mm 정도로 강하게 오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소나기 오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양 5에서 50mm 안팎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는데 내일은 보다 강해집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 예상되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돼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오늘부터, 전남과 경남은 내일부터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산지에 최대 400mm 안팎의 비가 이틀간 예상되고요. 대략 8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제주 지역으로 사흘간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남해안 쪽도 최대 120에서 150mm 안팎, 전남, 경남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각별히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주와 남해안의 바람이 강해지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지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곳이 많은데 내일 서울 3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 중 방통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비상장 회사 한 곳에서만 7억 7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매수 시점에 큰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슬픈 기록, 바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기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기 위해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셨고 또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글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나정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의 첫 책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여러 방송과 강연 통해서 교수님의 이야기 이제 접하고 위로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글을 열심히 쓰시고
방송 인터뷰에도 이렇게 열심히 응하신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전문가로서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네.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청년들의 어떤 우울이라든가 불안이 굉장히 높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살률도 워낙 OECD에서 1위를 우리가 불명예를 기록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종호 개인으로서 네. 제가 한국 사회를 떠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저와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있을 어떤 청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던 게 그 정신과라든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더 낮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클 펠프스라든가 드웨인 존슨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혹은 본인의 우울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던 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미리 들었으면 나도 내가 한국에서 힘들었을 때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수님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가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서도 어떤 문제에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하지만 네. 본인의 경험을 체화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금 합쳐졌군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교수님이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간이 오늘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네. 제목이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내가 내 말이에요. 네. 너의 말이 아니라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내용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책이 저와 환자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네. 이번 책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스스로 경험했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크게는 약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용기에 대한 책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용기. 네. 저 좀 와닿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강한 척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고 이렇지만 그 부분을 스스로 방치하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교수님이 정신과 의사로 진로 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장애라든지 우울 겪은 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네. 정말 밖으로 보기 아무런 부러움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교수님인데 이런 어려움 겪으셨다니까 의외로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신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고백하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신 이유 뭡니까? 사실 고민은 지금까지도 책을 낸 지금까지도 계속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한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가장 와닿았던 책에 대한 후기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위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은 본격적으로 뭔가 진짜 위로가 되는 책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위로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좀 추구하는 경향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느낀 거는 정말 완벽해 보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진료실 앞에선 사람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다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고 안으로 골마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속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말 다들 아픔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내밀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공감도 컸다고 보고요. 취약성의 개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의문도 들어요. 나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걸 이제 남이 나의 약점으로 생각해서 파고들고 지적하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소외되고 이렇게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막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힘든 사람 많잖아요. 다 힘들죠.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가 더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 같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 가장 큰 문제는 다 같이 힘든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필요는 없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고 과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힘든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네네.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좀 주고 싶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자님도 정말 친구들하고 내가 이 친구하고 정말 가깝다. 네.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뭔가 정말 내밀한 고백을 했을 때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일 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대학교 친한 친구가 실연을 당하고 제 앞에서 예. 펑펑 우는 경험이라든가 예, 그런 예. 걸 봤을 때 저는 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취약성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정말 약점 잡힐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는 특성이지만 갈수록 미국 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게 우리가 취약성을 서로 드러내고 서로 복돋아주는 문화로 갈 때 오히려 뭐 기업이라든가 집단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리더십도 옛날에는 정말 강한 리더십, 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취약성을 보다듬어주고 리더들도 표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서로에게 더 연결감을 주고 어떤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네. 그런 치유될 수 있는 결과들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책을 통해서 그런 취약성에 대한 고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약점이 아니라 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진정성이나 네. 그런 진심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맞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초고속 트레드밀 위에 있는 사람들 갖다 표현하셨습니다. 트레드밀 이제 우리가 운동 기구죠. 빨리 걷거나 뛰거나 하는 운동 기구. 근데 가장 높은 속도로 맞춰진 트레드밀 위에선 잠깐 멈추거나 쉬기만 해도 곧바로 트레드밀 밖으로 밀려나거나 튕겨나거나 다치기까지 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느끼시기에 네. 이 한국 사회 트레드밀이 이제 비교입니다. 미국과 네. 한국의. 네. 한국 사회 트레드밀 속도가 더 빠르고 더 힘들다고 네.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게 우리의 자살률의 어떤 원인이라고도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트레드밀이라고 비유를 했던 것은 제가 스스로 약간 트레드밀에서 떨어져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속도에 못 쫓아가서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트레드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고통을 견디는 역치도 저는 상당히 높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환자들을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마약 중독이 심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처음에 마약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업무 환경도 안 좋고 너무 힘들었다 직업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랬더니 이분이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50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주 높은 근무 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35에서 40시간 주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1.66배 높았고 불안 증세를 보일 확률은 1.74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할 때마다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은 17% 증가했고 불안은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은 사실 근무 강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힘든 환경들 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경쟁적인 그런 입시 결과 그 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자살에 연관됐다고 말하기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것을 생각하면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책을 쓰기 전에 본격적으로 위로가 되는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책을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힐링을 위한 위로에 머무는 건 또 경계를 하고 계세요. 네. 개인의 마음 건강은 사회 책임이고 때문에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그게 병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글을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그 강의 상류에서 둑이 무너졌는데 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발생한 그런 아픔을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노숙자 환자들을 제가 레지던트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 이분들이 자살 생각이 심해져서 이게 뉴욕이었나요? 그렇죠. 뉴욕에서. 예. 그래서 벨뷰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분들이 자살 생각으로 오는데 그분들한테 항우울제를 주면서 퇴원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우울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신과 의사 혹은 정신건강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스트레스 줄이고 사회 안전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와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 36.8% 넘습니다. 자,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우울한 상태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 진단하시기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살률 하나로 사실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이고 우울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데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원래 한국의 자살률은 사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높은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10대, 20대 자살률이 4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9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거의 5명 중에 3명꼴로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40% 가까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3명 중 1명꼴로 자살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전체 인구 집단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랜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그 기저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생각이 그런 계속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로서.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또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낮습니다. 네. 0.72명인데 그것도 0.7 아래로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살률과 출산율 네.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수치 그 최근 5년 동안에 예. 그 10대, 20대, 30대 예. 자살률 증가.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워낙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5, 6년 사이에 정말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 겹치는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저에는 결국엔 청년들의 어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 상태, 네,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의 저출생은 우리가 최근 25년 동안에 그 OECD 1위 자살률을 방치한 어떤 청구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살률, 초저출생 네. 이것도 결국 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네. 자, 교수님은 자살 예방 위해 여러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자살에 대한 보도하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극단적 표현이란 표현 극단적 선택, 그렇죠.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 네.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셨어요.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을 했을 때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자살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우려되는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유가족분들께서 그 자살로 이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이라든가 사별자분들을 저도 이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그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라는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이제 오명을 씌우는 낙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주는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살을 우회하는 표현이 자살을 예방하거나 자살률을 줄인다는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유가족들이나 사별자들에게 낙인을 주고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든 생각은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 사실 제목에는 쓰면 안 돼요. 그 사망의 원인을. 그게 자살이든 극단적 선택이든.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단순히 사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걸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자살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대한민국 성인들은 그걸 성인 혹은 청소년들조차 그게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르테르 효과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살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지 않고 자꾸 공론장으로 끌어내서 대화하는 게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네, 사실 그래서 가장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우리가 항상 터부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도 그 말을 직면하지 않고 우회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살률을 성공적으로 낮춘 나라들, 뭐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가 북유럽의 국가들이라든가 일본에서도 결국 그 과정을 보면은 어느 나라든 자살에 대한 그런 낙인은 존재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자살 예방이 시작됐고 실제로 이제 워낙 핀란드라든가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런 효과적으로 낮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조언을 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터부시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그때 비로소 자살 예방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또 한 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 감추려고 하면 자살 유가족 심리 상태도 또 불안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상처 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자살 유가족 보듬고 지원하는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자살을 그동안 좀 숨겨야 하는 죽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 최근에 직접 나서서 스스로 어떤 당사자로서의 그 어떤 사회적인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법을 더 강화하고 유가족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요. 근데 아까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경우에 최근 20년 동안에 자살률을 40% 낮췄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살 유가족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살 예방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살 유가족들과 함께 어떤 자살 예방을 시작하고 자살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할 때 비로소 우리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6월 정부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교수님도 자문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신건강 보건체계 손보고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제공한 일, 뭐 잘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건? 네, 저는 아주 유의미한 어떤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실 아직도 근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획기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자살 예방 예산을 보면 일본 전체 예산의 1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살 예방 예산이라든가 또 정신보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 보건 예산에서 5% 정도를 정신건강에 씁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1.7%, 1.8%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큰 전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아마 결실로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정부가 정신건강보건체계 개선을 고민하면서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 구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 나 교수님한테 나정호 교수님에게 정책적으로 한번 일해보자 네. 제안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작년에 이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께서 연락을 주셔서 네. 한국 정신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뭔가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네. 또 정책적으로 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 자살 예방법을 보면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자살 예방법 1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 정신 건강 또 자살 문제들을 함께 고치기 위해서 또 네.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동시에 저희는 그 마인드 SOS라는 어떤 정신건강 캠페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께서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정신건강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고. 네. 근데 우리 사회 더 많이 고립되고 단절돼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유튜브 영상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외로움이 사실 최근 현대의 전염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이 외로움이 그러니까 당신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이 담배 하루에 15개 피 또 술 하루에 6잔만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에 외로움 장관을 선임을 했어요. 외로움 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또 외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덜 경감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서 갈수록 이제 혼자 지내고 외로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 외로움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았듯이 막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했을 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역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간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줬더라면을 펴낸 나정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퇴근 정체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는데요. 곳곳에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문 터널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마장램프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성산대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많이 밀리고요. 이후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반포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북쪽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일산 쪽, 광암터널부터 사패산터널 사이 20km 이상 정체고요. 같은 방향 김포에서 송내까지도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터널 부근 3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 일대 혼잡하고요. 이 구간 빗길이라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정체는 입창휴게소부터 한남 나들목 사이 총 42km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8탄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이후 비봉과 광명역부터 6km씩 정체, 또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에서 남한산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괴산 부근에 승용차 사고 나서 1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요약을 해주세요. 지금 정산 중단 혹은 정산 지연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온라인 백화점이다 그런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에 보면은 뭐 여러 업체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셀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을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잖아요. 그 셀러들이 그 점포에 우리가 돈을 내는데 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점에다가 직접 돈을 이제 소비자들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70일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백화점에서 그 업체한테 그러니까 셀러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 이 지급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지급이 상당 기간 중단이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피해는 이제 판매 업체들이 입었겠죠. 물건을 네네. 팔았는데 돈을 받지 당장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한 6월하고 7월분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추정치는 한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업체들이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정산을 못하게 되니까 일단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메프랑 티몬을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뭐 결제되고 이런 상황들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고 또 문제는 지금 계속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급 결제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데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이 티몬하고 위메프는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결제를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해도 네.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근데 또 문제는 샀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로 샀는데 내 결제를 취소하고 싶은 사람들 상황이 좀 불안하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결제를 취소해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 과정이 밟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티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할인 상품들을 많이 팔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뭐 대표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그런 상품권류도 많이 파는데 원래 뭐 5만 원이다 이러면 뭐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얼마 이런 정도로 할인을 해서 팔거든요. 이거를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싸게 사놨다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가지고 좀 이제 일종의 할인 판매를 한 거니까 할인해서 산 거니까 그 차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파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샀던 이 할인해서 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돈이 묶여 있는 그런 이제 피해도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아무래도 위메프하고 티몬이 몸집을 불리다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위메프하고 티몬이라는 회사에 모회사가 있어요. 이 모회사가 큐텐이라는 회사인데 이 일종의 이커머스 이런 회사 분야에서는 좀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구영배 대표라는 인물이 만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지마켓을 창업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하고 합작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뭐 이커머스 기업을 했습니다. 그게 큐텐이었고요. 이 큐텐이 몸집을 계속 불려왔는데 2022년에는 티몬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인터파크 쇼핑, 위메프 이렇게 차례로 사들입니다. 네. 계속 커져왔던 거고요. 올해도 2개의 회사를 인수를 해요. 위시라고 하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AK몰도 인수를 했거든요. AK몰도 이 큐텐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11번가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던 회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많이 사들였었냐? 일종의 쿠팡처럼 쿠팡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집을 많이 불려가지고 이커머스 회사로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몸집을 불려왔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내실이 좀 약했던 거죠. 이렇게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온 걸로 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리 돈은 받았는데 주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졌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당국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금감원이 오늘 오후에 그 카드사 최고 사업 책임자, 그러니까 뭐 대표급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아까 이 업체들이 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표순일 씨가 티몬에 주문한 물건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지만 다른 피해자들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출마자들도 같이 왔고요. 네.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산 쪽에서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손을 좀 적극적으로 내미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만찬 이거는 되게 발빠르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으로 빠른데 보통은 이제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당대표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라는 네네. 점 한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점은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하고 아주 소수만 보통은 이제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참석자 숫자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16명이 왔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들이 참석한다라고 해가지고 10명이 또 따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참석한 사람들 중에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그 당대표 후보들도 낙선한 후보들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들이 다 왔죠. 그리고 뭐 원내 지도부도 같이 다 왔습니다. 흐름을 좀 보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난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도 바로 어제 이뤄진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어제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네. 대화합의 만찬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식사 메뉴도 좀 설명을 또 했거든요. 그 자료 형태로 아예 나왔는데 네. 삼겹살이 주요 메뉴였거든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막역한 사이에서 삼겹살이니까 세 가지? 세 맞아요. 부분? 예. 삼겹살이 뭐 사실은 엄격히 삼겹살은 아니잖아요. 예. 그 돼지고기가 삼겹만 있는 거 아니고 더 여러 겹이 있는데 어쨌든 셋이니까 셋. 맞아요. 예, 그 예. 삼겹의 이름을 따가지고 당정대가 삼겹 이게 다 하나다 이런 의미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뭐 비빔밥을 계획하기도 했었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를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또 실제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은 서로 굉장히 좀 이렇게 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러브샷도 했다 그래요. 윤 네. 대통령은 맥주,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들고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뭐 참석자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니까 술 많이 안 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주까지만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소위 소주는 들어가지 않고 맥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원래 술을 안 하니까 이제 제로콜라 이렇게 마셨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박순봉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그 내밀한 안쪽의 내용도 잘 아는데요. 어제 독대는 없었잖아요. 이에 그렇죠. 대한 뭐 당내 평가라든지 정치권 안팎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아까 많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그 참석자를 다 합치면 26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대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26명이나 있다 보면은 뭐 대규모 회식이랑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잘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보들을 다 부른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대통령실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은 보세요? 많이 부른 건. 예. 네,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과열 양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들도 좀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뭐 댓글팀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다들 와서 풀고.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화합. 그 의미를 굉장히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인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여주되 화합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한동훈 대표한테 곁을 내주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다. 한동훈 대표한테 혼자만의 곁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해석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다 정반대 해석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가자. 그래서 다 모았다는 해석이 있고. 네. 그 다 이렇게 부른 걸로 봐서 왜 그 선출된 지도부만 부르지 그렇게 불렀냐. 이거는 골고루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애정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죠. 좀 분산되죠. 분산시킨다. 네. 그런 해석도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러브샷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두 분이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냐는 지금부터 두 분이 어떻게 하냐에 또 달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향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당분간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 즉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안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의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올린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반대인데 분명히 밝혔죠. 그거는 자기 완전히 반대한다. 맞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특검법을 추진하면 그 예민한 문제니까 거기서 약간 그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갈림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뭐 한동훈 특검법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국 혁신당이 좀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야권에서 이걸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두 번의 이제 고비가 생기잖아요.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거부권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일단 한번 고민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재표결하는 과정에서도 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분명히 좀 노골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8명만 이탈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은 가결이 될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구조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동훈 대표의 윗사람이었잖아요. 네. 검찰에서도 선배,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다시 만났는데, 이 관계에서 힘이 원래 윗사람한테 보통은 늘 강하게 마련인데, 이 전당대회로 인해서 아랫사람이 힘이 강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는 여전히 3년이나 남은 상황인데 힘 자체는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가지 사안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힘은 한동훈 대표한테 있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느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당과 대통령실 관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 어떤지 짧게 요약해 주세요.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좀 용산이 숙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도 좀 들었고요. 네. 제가 좀 흥미로웠던 얘기만 좀 하나 전해드리면, 친윤계 의원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권력 이양이 가능하려면은 예전에 MB 때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처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관계가 안 좋더라도요. 근데 이 친윤 의원이 하는 말이,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난 어렵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구 권력 간의 그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이양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 도파민 중독을 다뤄봅니다. 보통 짧은 동영상 같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콘텐츠를 찾아다닐 때 스스로 나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교수님도 이런 짧은 영상 좀 보시나요? 요즘 진짜 많이 보시던데. 아, 그래요? 주변에도 중독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 이후로 가급적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이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독성 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도 뭐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해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 영상의 중독성이? 네. 와, 그래요? 이거 뭔지 궁금하네요. 자,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스크롤 내리다 보면 막 1시간씩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여기에 열광하고 또 이른바 중독되는 걸까요? 이게 숏폼이라는 게요. 네.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굉장히 재미있는 자극을 아주 빠른 시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A/B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A/B 테스트는 뭐냐면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어느 쪽을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느냐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죠. 네. 가둬버린다. 네. 이야, 그냥 감옥에 갇히듯이 거기 갇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네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지난해 베스트셀러 도둑 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집중력 위기는 특히 심각한 것 같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특히요? 네. 이게 도둑맞은 집중력이 영어권 제외하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중력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거고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오래 일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건 무한정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일한다? 어렵죠. 어렵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이 집중력이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둑 맞은 집중력. 교수님 혹시 이 책 읽으셨어요? 네, 저도 읽었습니다. 네. 읽으셨다면 어떤 점이 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또 어때? 이런 걸 좀 느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책이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요? 네.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잠을 못 자면 아주 빠르게 사라지는 게 집중력이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잠을 못 자면 집중력 사라진다. 네, 네. 잠 못 자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잠 못 자면. 네, 무조건 잘 주무셔야 돼요. 특히 잠을 아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거기다 게재하는 기업에게 우리의 집중력을 대가로 지불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업들이 어떤 우리 SNS를 우리는 공짜로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뜨는 광고에 우리가 어쨌든 알게 모르게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집중력까지도 거기다가 헌납을 한다. 그렇죠. 어차피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그 광고주의 요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그 안에 가둬야 돼요. 어쨌든 대기업은 항상 너무 무서워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깊은 생각을 방해해서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점점 성숙해 가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좀 새겨보고 뭐 깊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잠을 자야 된다. 잠을 못 자면 집중력 사라진다. 그다음에 SNS가 무료라는 건 착각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나 기업들한테 지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집중력마저도 거기다 헌납하고 있다. 맞습니다. 돈까지 써가면서. 세 번째가 결국 막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결국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온다. 네. 계속 얘기가 심오해지네요. 자, 도파민 중독. 실체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도파민 중독됐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도파민이 호르몬의 일종인가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장기에 영향을 줄 때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도파민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세로토닌이나 뭐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네. 자, 과거엔 우리가 엔돌핀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에서 하고 엔돌핀이 돈다. 도파민과 엔돌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파민은 보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보상 자체가 주는 쾌락에 반응한다기보다는 보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일종의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동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험용 쥐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먹이가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입에 넣어주면 먹어요. 네,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엔돌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내인성 몰핀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쇼츠를 보는 행위 아니면 동영상 볼 때 자극되는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 또는 뭐 SNS에 좋아요 누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도파민은 뇌의 보상회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회로가 작동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쇼폼을 볼 때나 혹은 좋아요를 받았을 때 뇌를 찍어보면 그 뇌 보상회로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는요. 이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잖아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거의 어떤 쾌감이랄까요? 그런 게 되게 크겠네요. 네, 엄청 크죠. 인정받는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막 반응이 열렬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좋은 기분이 대단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동영상뿐 아니라 폭식, 약물, 이른바 자극적 행위 이런 것도 도파민 중독과 이제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행위나 물질에 중독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 뇌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똑같은 정도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 작동을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센 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뇌가 계속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게 약물이나 이른바 우리가 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원리인가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가요? 네, 똑같은 원리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마약이랑 똑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기도 하는 거네요. 당연히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어차피 내성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자극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도박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쇼폼이 됐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도파민 분비 잘 안 되거나 뭐 적게 나온 사람들 있겠죠. 체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건 도파민의 기능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도파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 병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농도가 감소하면 만족감을 잘 못 느껴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독이 되면 다른 자극에는 기본적으로 무뎌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스로 스마트폰 도파민 중독인지 참 스마트폰에 완전히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젊은 세대도 그렇고 나이 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스스로 스마트폰 도파민 중독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독이냐 아니냐는 내가 그 행위 때문에 내 일상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내 중독 여부의 기준은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하느냐, 일상생활이 완전히 침해되고 영향을 받느냐, 그게 네. 중독의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스마트폰 하시다가 네. 뉴스레터 K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결정적인 차질을 빚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중독 네,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중독 여부는 나의 일상적인 생활,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뭐 가정 생활이든 맞습니다. 네. 이거에 결정적인 차질이 없으면 중독은 아닌 거예요. 중독은 아니고요. 네. 그거 이제 조금 많이 사용하는 거를 과의존 이렇게 표현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 테스트하면 거기 이제 항목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할 때 네네. 어떤 항목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시간 쓰느냐, 항상 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데요. 예.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상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그게 중독이냐? 사실은 아닌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직업상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일상생활이 결정적으로 침해를 받냐 안 받냐. 맞습니다. 이걸로 그냥 중독 아주 쉬운 판별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명확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냥 스마트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없이 이게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 없으면 일단 인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과의존 혹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디톡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뭐 금욕 상자에 넣어놓고 있어라. 근데 금욕 상자에 넣어놨다가 금방 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을 좀 작게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 할 때 스마트폰 10분 사용 안 하기. 10분은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10분 사용 안 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늘려나가요? 네, 그게 일주일 후에 15분 되고 한 달 후에 20분 되면 1년 후에는 꽤 많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훨씬 좋다. 처음 계획은 좀 작게 세우고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라. 네, 맞습니다. 크게 계획 세우면 그랬다가 실패하면 크게 후회해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듣다 보니까 도파민 잘 쓰면 행복 호르몬, 못 쓰면 중독 호르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한 30초 이내로 남았는데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걸 좀 여러 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게 한두 개 있는 분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네. 자, 좋아하는 것을 한두 개 찾았으면 좋겠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복 찜통더위 잘 견디셨습니까? 시원한 도파민이 터지는 노래. 끝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